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파트 1. 이 책은 성공학 책으로 널리 알려진 책으로 형식은 소설이지만 자기계발서로 알려져 있다. 어떤 내용이길래 소설임에도 자기계발서로 불리는지 내용을 살펴보자. 올해 46인 데이비드 폰더는 늦은 밤 택시에서 집 앞에 내려 힘없이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서는 아내와 딸이 아무 일 없듯이 잠들어 있다. 그는 자신이 23년간 근무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깬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인 그를 아내 엘렌은 다독이며 앞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위로를 한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7개월이 지나자 가지고 있던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철물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이력서를 넣어도 퇴짜를 맞으며 그는 점점 낙담하게 되었다.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이 되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께 빌린 돈으로 낡은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해서 임시 직장인 철물점에 다니고 있었다. 출근한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대략 10시경에 철물점 사장이 폰더에게 전화를 받으라며 호출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으니 그의 아내는 딸 제인의 담당 의사로부터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 문제로 쪼들리던 그는 무슨 돈으로 수술을 시킬 건지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카드로 먼저 결제하자고 했고 그는 카드 한도가 다 돼서 안 된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에게 어디에서 좀 돈을 구해봐 달라고 말하며 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껴 우는 아내에게 그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가 전화를 끊자 기다리던 철물점 사장은 그에게 그만 출근해도 된다며 해고를 통보한다. 그가 회사의 규칙을 어기고 통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딸 아이가 아파서 급한 전화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항의해도 사장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오전 11시경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운전을 하며 그는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했다. 그가 다리 위로 진입하자 다리 위에 도로 표면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고 그 위를 달리던 그의 콜트 자동차는 바퀴가 헛돌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는 거대한 참나무를 들이받았다. 그의 의식은 블랙홀 같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갔다. 트루먼. 누군가의 말 소리에 데이비드는 천천히 눈을 뜨고서 자신을 부른 키가 작은 나이든 신사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바쁠 때 데이비드가 찾아왔으니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낯선 곳에서 눈을 뜬 데이비드는 남자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묻는다. 그러나 남자는 좀 조용히 기다려달라며 그곳은 독일 베를린 근교의 도시인 포츠담이라고 답해주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1945년 7월 24일 화요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데이비드는 컵에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건물의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해냈다. 독일의 포츠담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이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나이든 신사가 트루먼 대통령이란 것을 깨달았다. 트루먼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당신은 얼마 전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말했지? 하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그리고 그는 때때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데이비드는 그에게 묻는다. 그러자 트루먼은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행을 시킴으로써 미래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대답한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원이 트루먼의 집무실에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데이비드가 보이지 않았다. 트루먼은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을 전날 밤 꿈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트루먼은 데이비드에게 해줄 말을 적은 종이를 주면서 나중에 읽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트루먼은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미래는 그 자신이 결정하는 선택들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데이비드가 동의하지 않자 트루먼은 다시 설명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자기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며 그것은 자신이 현재의 생활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것의 결과라고 말한다. 트루먼은 인정하지 않는 데이비드에게 계속 설명한다. 우리가 오늘날 그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이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한다고 했다. 데이비드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그가 몰고 다니는 차도 그가 선택한 것이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것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전망이 전혀 없다고 했다. 데이비드에게 현재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을 인정해야 함을 알려준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시킬 회담을 위해 데이비드에게 행운을 빌며 자리를 뜬다. 대통령이 떠난 방에서 데이비드는 그가 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의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나는 앞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들이다. 나는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 솔로몬. 글을 다 읽고 나서 그는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바닥으로 통과해 들어가더니 어느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데이비드의 앞에는 6개의 층계로 올라가는 왕의 보좌가 보였다. 잠시 후 왕관을 쓰고 키가 큰 남자가 보좌에 앉는 것을 보았다. 보좌에 앉아있는 그의 앞으로 2명의 여자가 나왔다. 한 명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없는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훔쳐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왕자에 앉은 남자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2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여자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했지만 반면에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는 자신이 아이를 상대 여자에게 줄 테니 아이를 칼로 가르지 말아달라고 했다. 왕좌에 앉은 남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아이의 친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잠시 후 왕은 홀에 있던 모두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고 홀에 차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그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당연히 그가 전설적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기하게도 데이비드는 히브리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 양피지를 데이비드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에게 미래의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솔로몬 왕은 그에게 지혜를 찾으라고 말한다. 지혜는 바로 부지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으며 지혜를 열심히 찾다 보면 성공과 만족은 따라올 거라고 대답한다. 사람은 평생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친구 관계를 조심스럽게 사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주변의 사람들을 선택하는데도 최선과 조심을 다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명한 조언은 모든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가게 만드는 생명의 샘물과 같으므로 현명한 사람을 찾아 사귀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데이비드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나서 그는 시종들을 불러 함께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겨진 데이비드는 솔로몬 왕이 준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서 그 내용을 읽었다. 성공을 위한 2번째 결단. 오늘 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오늘 나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는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나의 동료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책과 자료들을 열심히 읽고 듣겠다. 나는 지혜를 찾을 것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과 의논함으로써 나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올 것이다. 그리하여 내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또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 왕으로 선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한다. 체인벌린. 양피지의 내용을 다 읽고 데이비드의 몸은 다시 녹아서 바닥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보좌의 밑으로 사라지더니 이윽고 거대한 굉음으로 진동하는 공간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엎드려. 큰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데이비드의 옷을 아래에서 잡아 당겨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를 땅에 쓰러뜨린 사람은 짙은 갈색 머리카락에 콧수염을 기른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남자와 데이비드가 엎드려 있는 곳으로 적들의 총알이 벌떼처럼 날아들었다. 주변에는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총알을 장전하고 적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 데이비드는 총을 쏘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메인 20연대의 체인벌린이라고 밝혔다. 적과 교전 중이라 남자는 이따 대화를 하자며 사격을 하며 주변의 동료들을 격려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바탕 교전이 수그러들었고 남자는 일어나 데이비드를 일으켜 세웠다. 적들은 북부 버지니아 군의 리 장군 휘하의 병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북군은 1.6km 거리의 마을에 포진해 있다고 했다. 그 마을은 게티즈버그라고 했다. 데이비드는 이것이 남북 전쟁임을 알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왜 그곳으로 왔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체인벌린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체인벌린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는 북군의 지도자들이 전술과 전략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 지도하기 위해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죽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인 담배 삼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접혀진 종이 쪽지를 꺼내 데이비드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2달 전에 꿈에서 데이비드에 대한 꿈을 꾼 후에 전해줄 내용을 적어두었다고 밝혔다. 체인벌린은 담배 삼지도 데이비드에게 주었다. 잠시 후 체인벌린은 부하들과 작전 회의를 했다. 병력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병력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했다.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했다. 모두들 퇴각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체인벌린은 부하들에게 총에 총검을 착검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언덕 아래의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모든 부대원이 언덕 아래의 남군 병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자 남군은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 데이비드는 남군의 장교를 생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담배 삼지에서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한 3번째 결단.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이다. 리드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리드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나의 행동은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의 파도를 일으킨다. 나는 과감하고 용감하다. 나는 두려움이 수증기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다시는 내 인생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콜럼버스. 종이에 적힌 내용을 다 읽고 나자 다시 데이비드는 현기증을 느꼈고 눈을 뜨니 그는 배 위에 있었다. 그는 배 위에 감아서 쌓아놓은 밧줄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극심한 피곤함에 잠깐 잠이 들은 그를 누군가 당겨 깨웠다. 일어나서 자신을 따라오라며 앞장서는 남자는 키가 작고 땅딸막한 남자였다. 남자는 돛대의 밑동 부분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한 후 계단을 타고 돛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둘은 돛대의 끝에 위치한 망대에 올라갔다. 데이비드는 남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남자는 자신을 산타마리아호의 선장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배의 뒤로 2척의 배가 따라오고 있었다. 바로 니냐호와 핀타오였다. 그들은 스페인을 떠나 64일째 항해 중이라고 했다. 콜럼버스는 19년 동안 서쪽으로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고통을 견뎌왔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콜럼버스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콜럼버스는 남의 비판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고 말 거라고 말했다. 모두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일을 시작한 방법을 묻자 콜럼버스는 먼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다. 열정은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며 확신을 낳고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는 말했다.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배의 선원들과 1등 항해사가 선장을 불렀다. 콜럼버스를 따라 데이비드도 망대에서 갑판으로 내려갔다. 선장을 부른 배의 선원들은 서로 의견을 모았으며 더는 항해가 무리인이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장은 이들에게 육지가 멀지 않았으며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라며 되돌아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선장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선장과 데이비드는 다시 망대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도전에 대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실패를 한다. 성공을 거두려면 단호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단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조건들이 딱 들어맞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고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선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양피지 하나를 꺼내서 데이비드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로 읽으라고 권했다.
데이비드는 양피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한 네 번째 결단. 바람의 풍향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나에게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생각과 행동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나는 미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그들이 내 눈에서 나의 신념을 보고 나를 따르게 만든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작아진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